내놓는 매물,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죠? 3월에 만약에 2월, 3월에 경매 건수가 다시 올라가면은 시장은 하방이 이제 시작되는. 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랜만에 또 부동산 상황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네, 지금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네. 부동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거래량이 일단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 불확실성하고 우리가 말씀드린 경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두 가지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월 거래량이 여기 이제 저번 주고 요번 주는 한 2,200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2주 계산하면은 2,800에서 3,000에서 또 머물 것 같아요. 그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요 지점이 한 요 선에 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게 2006년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영끌 시절이고요. 네. 그 박근혜 시절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그럼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000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3,000대. 여기 제가 선을 권하는데 이게 평균선이고요. 이게 이제 완전 하락의 기미로 가는 어떤 반의 반 거래량.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 밑에서 좀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책 금리가 이제 원래 1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실행을 하고 좀 조용하죠. 정부의 투트랙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락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이번 주까지 거래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8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번 주말까지인데요. 네. 보시면 하락 거래하고 계속 경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거래들의 대부분은 구축보다는 이제 신축이요. 신축이고 구축 중에서 많이 떨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이제 저평가에 따른 어떤 반등 조금 나오는 반면에 이 공급 물량은 많은데 수요자가 급히 줄은 지역이 이제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지금 수요자가 많이 줄었어요. 물건은 많은데 물론 강남 4구도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서초구가 신고가 나온다는 기사는 가끔 나오지만 예전보다 그렇죠. 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거의 바닥 수준의 기고 바닥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도에는 뭐 신고가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또 최근에 담합으로 인해서 여러 300 몇 명 한 2, 3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담합으로 또 과태료 뭐 벌금 물고 뭐 이런 일이 보도가 좀 강하지는 않은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볼 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야죠. 시계열상.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장은 이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버티기 힘든 시장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을 보셔도 서초구입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거래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서울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심리 변수하고 현재는 하방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지방 좀 보겠는데요. 그러게 지방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네. 부산 거래량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그림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2006년부터 쭉 이어온 건데요.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바닥이 좀 깊어지고 이때 2022년이죠. 이때가. 그 살아나질 못하잖아요. 네. 그 부산은 올해도 물량이 좀 있고 내년부터 조금 주는데 현재 적체된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경매 건수도 역대 최대 찍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래서 부산시장을 비롯한 6대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6대 광역시가 다 대동소이하고 울산만 입주 물량이 이제 조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울산은 이제 강보합을 유지하는데 울산도 매수 심리 상태로 따져보면은 수치가 30 뭐 중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 올리지만 매수 심리가 30에서 40 사이면 하락 분위기거든요. 그 6대 광역시도 좀 못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자, 잠재 수요자가 유효 수요자가 되려면은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투트랙 써가지고 계속 지금 4.5%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정책 금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2, 3월에 국토부나 뭐 예산 같은 것들이 좀 잘 마무리돼서 지원 뭐 정책 자금 작년에도 55조였고 올해도 55조 놓겠다고 했는데 세수가 많이 펑크났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55조를 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가격이 지방은 좀 그나마 난데 서울은 또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작년 9월에도 이미 수요가 초진되고 꺾였었고 정책 금리가 있다 할지라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더 올랐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요 거래량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매물은 더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새로 샀어요. 하나 투자하려고 샀으면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이게 이제 양도세를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0년, 21년이 우리 피크였잖아요. 네. 그럼 20년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완전 집을 안 치고 등기가 되는 지점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뒤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마피아 아파트 같죠. 뭐 나중에 또 있다 얘기했지만 마피아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피. 이미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정부가 청약제도를 완화하고 펌핑할 때 조심해라. 2009년도에 그래서 살려놨다가 2011, 12년도에 서울은 30%, 수도권은 40% 정도, 지방은 50% 정도가 다 마이너스 피였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한 4, 5년 갔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재현될 거라고 제가 예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인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제일 지금 뭐랄까 합리적인 어떤 행동 상황이지 않을까. 정부가 정책 자금이 나오면 그때 좀 보시고 네. 공공주택 분양 쪽 있잖아요. 그거 같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체크하시면서 또 자산관리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시장 상황을 체크하셔가지고 자산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진짜 말씀하셔서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그 뭐 등촌동 이런 곳에서 네. 지금 미분양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피 수천만 원 뭐 이런 기사들이 뜨긴 했네요. 네, 둔촌중은 마이너스 피는 아닌데 경기도 일대에 마이너스 피가 되게 많고요. 서울도 이제 미아동에 하나포레 땀도dom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 거기도 마이너스 7점까지 갔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이네요. 네네. 중랑구 조금 상봉동. 이제 A급지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지만 거기도 뭐 서울인데 중요한 건 분양가가 높은 게 역풍선을 맞고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쨌든 다른 곳들은 다 힘들지만 강남은 오른다. 이게 이제 많은 뉴스에서 봤던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 예. 지역도 지금 힘들다.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분양 아시잖아요. 신규 네. 분양가들이 보통 18억에서 한 20 몇 억 정도에 나와요. 비싸야 한 국평 기준으로 서초동 일대, 이제 방배동 일대 이제 분양할 것들이 꽤 있는데요. 다 분양가가 한 19억에서 21억, 2억 사이예요. 그러면 지금 30억 가는 거랑 갭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 수요자들도 여기서 그냥 거래량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주식 우리 도사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는 거는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놓는 매물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 더 간다, 뭐 평당 2억 간다 이런 얘기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순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그래서 빠졌을 때 이럴 때 오히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월인가요? DSR 스트레스 DSR 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 시장에 벌써 녹아 들어가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갖다 1.5로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이 미리 아실 게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 0.75로 우리가 저번 처음에 1단계, 2단계에서 0.75를 적용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최근에 11월, 12월에 왜 그 9월부터 우리가 금리를 2번이나 했는데도 대출금리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이미 1.2%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가상금리를. 변동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1.5%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 갭을 7월 1일부터 하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미래 상황이랑 연결해 보면 그럼 대출 여건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작년에 막 시장에 올라올 때 특이한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요. 붐을 좀 탔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 50조 나온다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고 올라올 거라고 판단해서 갈아타기 한 분이 일단 대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걸 따라서 이제 추세적으로 따라갔는데 강남 지역은 정책 자금으로는 시가가 높으니까 안 되잖아요. 일반 주택담보대출란 말이에요. 주담보. 네. 그게 다 4%대 이상인데 무리하게 들어온 분도 계시고 뭐 종잣돈 모아서 들어온 분도 계신데 거래량이 조금 7월, 8월에 급증했어요. 한 달에 한 500건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50건, 1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뭐 5분의 1 토막아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잘 판단해요. 근데 매물은 안 줄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매물이 안 줄었어요. 네.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올라갈 기미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담합이나 이런 거 외에 어떤 일부 간간히 나오는 거래들의 어떤 그걸 갖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꾸 시장을 보시는데 지금 착각입니다. 그거보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경매 물건이요. 경매 물건이 지금 네, 엄청 지금 강남을 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강남의 경매 물건 그림 보시면 뭐 역대 최대 요새 찍었다는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죠? 네. 그 얘기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보시면 역대 최대 경신하고 또 경신했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불과 10월, 11월 얘기예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요번에 계엄사 터지고 1월에 설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 때는 거래가 줍니다. 원래 그 휴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2월도 좀 일수가 작으니까 이제 3월이 문제인데요. 누적된 경매 물건들이 3월에도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도 비슷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림에서 경매 낙찰가율하고 네. 낙찰률이 다운되기 시작했잖아요. 꺾였잖아요. 그림이 쭉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쭉 받쳐주다가 꺾입니다. 오랜만에 꺾였죠. 이 보시면 그림이 여기서 꺾인 지점, 요 지점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이어질 것 같아요. 전국도 비슷해요. 여기 선이 쭉 치고 가다가 물건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약간 다운되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이 공통적인데 또 경매에 이어서 이무 경매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이랬을 때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줄었어요. 일단 이게 네, 언제냐면 그러네요. 12월 말인데요. 네. 네, 12월 말인데 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줄었어도 여러분 이게 이제 2008년부터 그 좀 안 좋을 때 그 상황이고 2010년, 11년, 12년 요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제가 볼 땐 이 정도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잠깐 내려온 건 왜 내려왔냐면요. 여러분 잘 더듬으세요. 9월 초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정부가 갑자기 경매 주거권 보장 이래가지고 네. 경매를 당하게 되는 세대들에 대해서 3개월 만에 경매를 내보내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조항을 갖다 삽입해가지고 6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유동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 경매를 갖다 바로바로 이제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월 14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경매로 나갈 물건이 3개월이 연장된 거예요. 11월에 나갈 것도 3개월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약간 준 거예요, 이게. 그 덕분에. 3개월 연장되니까.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12월부터 3월, 3월이 다가오면 밀린 것들이 이제 뭉쳐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3월에 경매 물건이 다시
임의경매, 뭐 강제경매 합해서 우리가 경매 물건이라고 하는데 임의경매 물건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3월에 만약에 2월, 3월에 경매 건수가 다시 올라가면은 시장은 하방이 이제 시작되는 전형적인 전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여기 보시면 관성의 법칙이라 있어서 쭉 올라가서 잠깐 내려놨지만 끝까지 찍잖아요. 이르고 2, 3년 가잖아요. 네. 이 그림이 똑같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향후 2, 3년에 이런 시장이 벌어질 거다. 우리 2010년도부터 12년, 13년까지. 그런 걸 예측하셔야 돼요. 저렇게 경매 물건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꼈다는 거. 거품이 꼈다는 건가요? 그때부터 무리한 투자도 많았다는 거. 그때서부터 같이 부동산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네네. 건가요? 정확하잖아요. 흐름과 함께. 네. 경매 물건이 여기 줄었잖아요. 경기 좋을 때. 빚내서 집 사던 뭐 여하튼 여건상 저금리도 있었고 이때 경매 물건 줄잖아요. 네.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지점의 꼭지점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은 상승 구간이다. 일단 상승 구간인데 이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 이 텀을 보면 이 롱 텀을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2, 3년 더 가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요 기간이 하방에서 좀 헤어나지 못할 거다. 근데 이번에 개헌까지 터진 바람에 더 부담되죠,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임차권 등기 명령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경매 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매풀 자리가 뭐 경매 낙찰이 되고 28억, 30억 막 이러는데 32평짜리예요. 네. 이렇게 비쌀 일이 없는데. 근데 이거 입주하는데 추가 부담금이 3억, 4억 돼요. 그럼 28억 받아도 4억도 하면 시세보다 더 비싸요. 그러네. 근데도 받아요. 그러면 여기 토지 허가제 해제 반영 뭐 이런 기사들 준다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죠. 근데 이미 서초구는 약간 빠져 있었기 많이 올랐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빼면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밝혔죠.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3월, 4월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고요.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돼요. 네. 그러면 일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토지 거래 허가고 그걸 풀 일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내려가니까 푸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네. 근데 이거를 역으로 얘기해서 풀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나 전문가들이 풀면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역대 정권상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푸는 순간에 자산가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일반 분들은 그 논리로 따라가지만,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이런 관점의 차이인데, 그럼 갑자기 왜 풀지? 야, 이거 내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기 바라고, 경매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일단 터닝 포인트를 지났어요. 이게 2월, 3월, 4월에 살아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가 있고, 12월 달 강남에 31건의 경매 건수가 나왔는데 15개만 낙찰됐어요. 그래요? 그럼 16개 뭐죠? 유찰된 거예요. 그러면 시세 20%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90%면 어떻게 해요? 8, 9, 70이잖아요. 80% 다운돼서 90%면 8, 9, 70이면 7,200이잖아요. 1억이라고 치면. 1억이면. 그러니까 이미 갭이 20%, 물론 이제 경매니까 저렴하니까 그래도 10에서 20%의 갭은 존재한다. 약간의 버블 요인이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는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경매의 절반 가까이 유찰이 된다. 근데 여기 저 그림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강남 아파트도 반 이상의 유찰. 제가 이게 쫙 뽑아본 거예요. 최근에. 뽑아보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유찰 4회, 1회, 1회 쭉 있고 신건 또 새로 나와요. 신건 나온 것 중에 또 반은 또 유찰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유찰된 게 그러면 조금 더 내려면 너무 싸지니까 그때 낙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낙찰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밖에 안 된다. 30대로 내려갔다. 그럼 시장 냉정해 보셔야겠죠. 네. 좋을 때 여러분 이 수치가 거의 뭐 5, 60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70까지. 근데 이게 수준이 안 되는 거는 낙찰가도 100%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니니까 시장 너무 이렇게 뭐 조급해 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이 조금 시간을 갖고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네. 이번 경매로 이렇게 1회씩 유찰됐을 때 네네. 그때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참아야 될 때일까요? 묘한 게 이제 조금 대단지고 약간은 준신축, 뭐 10년이나 15년 안에 거에 서초구에
아파트나 강남구의 아파트들은 1회가 유찰되면 일단 응찰자가 붙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초구나 강남구에도 200, 300, 뭐 심하면 80세대짜리 아파트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면 친구들 요새 거의 안 오잖아요. 예전하고 그렇죠. 달라가지고 신혼부부 때는 집들이 하지만 그러면 강남에 산다라는 걸 원하는 수요들 있잖아요. 그냥 강남이라는 그 브랜드만 가지고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실 접근하기 좋죠. 이런 분들은 조금 예전 시가에 비해서 지금 한 30% 다운된 아파트들, 뭐 나홀로라든지 단지가 작은 약간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과는 좀 거리가 있고 이런 데들은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기회가 이제 오래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지방도 심각하지만 수도권이면 사실 인기가 좋았던 건데 이쪽에도 매물이 뭐 역대로 쌓이는 것도 쌓이지만 경매도 그렇게 쌓이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화성 뭐 이런 데 인기 좋았잖아요. 수원, 그러니까 화성. 붐이 일어났을 때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꺾였고 경기도 거래량을 보시면 아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경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낙찰가율은 더 낮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거의 뭐 지금 기존 아파트도 반값은 내려가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거의 뭐 박살난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신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투자 적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50%까지 다운됐으니까. 위험과 기회가 지금 같이 양존하는 어떤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 부동산 따라가지고 좋은 집이어야지 비싼 집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품 팔면 무조건 저렴한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경기도 아파트 경매는 아마 올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올 하반기 아니면 중반? 올 내내요. 올 내내? 네, 올 내내 경기도가 많이 힘들 거다. 특히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예년보다는 적은데 현재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경기도 중에 광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이어지면 이주 수요 때문에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버틸 텐데 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건설회사들 지금 유동성이나 사업성 때문에 스톱됐잖아요, 거의. 그냥 스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주택은 그대로 있고 입주 물량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락하죠. 그 속에서 경매 물건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가격 대비 다운된 걸 낮은 걸 사려고 하니까 더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런 거 좀 같이 보시면서 경기도 일대는 김포도 잠깐 올랐다가 지금 또 조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라면 부동산에 한 서너 군데 발품 파셔서 미리 부탁 잘 해놓으시면 현재 시세보다 조금 많이 좀 저렴하게 주택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주택이 많은 분들은 지금 잘 자산 관리 하셔야지 유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 구조조정 세게 들어왔거든요. IMF 쪽에서. 네. 그러면 정부에서 많이 안 봐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당국에서 현장들에 대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저축은행을 비롯하는 곳에 무조건 경매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패턴으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연장시켜놨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뭐 미리 예측하시고 자산관리 좀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IMF 때보다 지금 네. 더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좀 다운시키고 뭔가 자꾸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와 관련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러는데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 주신 우리 국내 상황부터 보고 이제 IMF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말 기준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빨간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이 그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보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진짜 이건 뭐 산을
국경사된 산을 타는 것처럼 이 속도나 기간 대비 증가율이 심하잖아요. 이게 이제 좀 내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중소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지만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중소기업도 지금 점점 예전에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좀 위험하죠. 실제로 연체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아시겠지만 연말 되면 그 구조조정 같은 거 하고 좀 부실 채권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 채권 같은 거 정부랑 협업해가지고 탕감하면서 이 조금 연체율을 줄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줄이게 돼 있는데도 낮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가계 신용대출이 이제 또 문제입니다. 이 여기까지 온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이제 금감원에서 이게 두 달 뒤에 나오는데 패턴은 이제 이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게 11월이니까 12월, 1월 달에 뭐 소득이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 추세는 이어질 거로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 2월 7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년 그 한국의 어떤 금융권, 특히 한국은행하고 이 금감원 F4 뭐 이쪽하고 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자료를 던지고 그 IMF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컨설턴트 형태로 전체를 다 정리해요. 왜냐하면 IMF가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였으니까 한국은행보다는 더 어떤 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은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고 여기서 결정이 뭐냐. IMF 말을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일단 뭐 객관화 시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게 좀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해야죠. 참고의 수준이 아니라 따라가야 돼요. 보고서의 어떤 그 IMF의 내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권고하는 거를 거부했을 때는 국제 신용시장에서 일단 약간 왕따 분위기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 급등하고 조달금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공조라는 개념에서 국가 글로벌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IMF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게 공조 안 할 수 없죠.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그 고문관이라고 그러나요? 딴짓하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고문관.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금감원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회의를 하고 나서 네. 이 내용은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렇게 보도 자료에 썼어요. 우리 저 기재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여기 보시면 보유액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 외환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방지에 국한. 받아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IMF 보고서를 연례협의 보고서를 받아서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국한 이렇게 썼죠. 주택시장에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 수준 평가, 치약 요인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 노력 권고 이게 핵심이고 밑에 중요합니다.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주택 공급 확대. DSR 강화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아놨어요. 7월 달에 이거 뭐 연기 못 하겠네요. 어떤 걸 연기해요? DSR 시행하는 거. 아, 네. 근데 이 절묘하게 또 우리 위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7월 달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연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안 좋으면 시장이. 그렇죠. PAP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구조조정 하라는 얘기죠. 네. 지금 액션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 요점이 또 여기 있는데 이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 이번에 발표 우리 저 계엄 터지고 또 막 이럴 때 신속하게 대응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근데 시장 정상화하면 빨리 종료해라. 그리고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거는 좀 생각해봐라. 이거 문제 있다. 왜? 우리 세금을 자꾸 주는데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여성 경제활동, 인구구조 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장의 보고서 속에 그 요번에 꼭 보시길 권해요. IMF 들어가면 2월 7일자로 발표가 되는데 코리아에 대해서 코리아 컨설트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찾으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 텍스트 테이블을 가지고 IMF에 좀 학자들이 이번에 많이 붙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한 8분이 붙어가지고 보고서 내용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어떤 도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내용들을 다 요약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던진 것 중에 이거 이제 중요한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입장이고 매니지먼트 마켓 매주 측정을 해본 거예요. 키워드죠. 키워드. 이래놓고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네. 주택 정책에 대해서 1.5% 추가 스트레스율 2025년 7월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기다 변동 가능성 써놨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방이 약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방에 대해서 정부도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 나오기 전에 1월 중순인가 살짝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국토부 이쪽에서 금감원에서 투트랙으로 지방에는 DSR을 차등 적용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 이게 이번에 회의에 나온 거예요, 서로. 그러면 지방은 1.2%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1.5로 안 가고 아니면 조금 연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 바꿔 말하면 서울 수도권은 갈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낸 보고서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미 그 재건축 문제, 네. 또 재개발 문제, 또 현재 공공택지 상황 알잖아요. 그 부분이 공급이 되고 민간이 어려울 땐 공공이 공급을 좀 촉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건설회사도 일거리가 생기고 이 부분을 하라고 이제 IMF도 정확하게 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한 몇십 페이지 되는데 제가 읽어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는데 글씨가 좀 많아서 그렇지만 이쪽만 보시면 IMF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다 딱 어떻게 보면 명문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경고. 하라라고 단어는 안 써 있지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는 어떤 내부적인 뜻이 있습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나 취약 차주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은 건 그나마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어지면 우리 소비하고 기업 투자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렇죠. 얘기고 핵심이 이겁니다. 점진적 디레버리징은 앞으로 자본 배분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바람직한 거다. 그럼 디레버리징이 뭐예요? 부채를 줄여라.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출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밑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또한 이거 읽어드리고 갈게요. 공급 측면 제한 완화 사회주택, 임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확충을 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더 늘려라 이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인구 감소에 맞춰가지고 그걸 컨트롤 잘 하고 이게 이제 빨갛게 쓴 게 중요한데 대출 규제와 전세 보증금 시장을 딱 집었어요. 얘들이 그 IMF 보고서에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전세로 써 있어요. 제2의 전세. 이 단어가 없으니까 이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갈 거야 아마 재벌처럼. 재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인데 그러면 전세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전세 계약의 롤오버 리스크를 억제하고 이게 뭐냐 전세 만기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세 만기에 따른 리스크라는 게 뭐냐 이자율이 쉽게 안 낮아질 경우에 전세를 드신 분들이 물가가 오르면 쓸 돈이 없어지면 전세 이자 낼 돈이 없으면 튕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얘기고 연착륙을 생각하는 얘기랑 같아요. 제가 볼 때 IMF 입장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되게 걱정스럽고. 네네. 가계 레버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 자꾸 펌핑하지 말라는 얘기에 바꾼말이라고 보면 돼요. 속 내용은 전세에 어떤 거품이 껴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가 혹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자산가들 중에 그거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전세 대출을 6억이나 7억으로 올리면 집값 다시 오른다. 근데 그 6억, 7억에 대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면 따라올 수 있는 서민층이 지금 거의 고갈됐어요. 없습니다. 지금 전세 5억 대출도 이자가 지금 150, 200인데 그러면 대부분 지금 서울만 좀 가능해요. 서울은 자가 보유율이 이제 50%가 조금 안 되니까. 지방과 수도권은 다 전멸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서울만 그나마 좀 버티는데 그걸 예측하시고 시장에 가셔야 되고 마지막에 문제 있는 프로젝트 PF죠. PF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거 좋다. 계속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딴짓 못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 얘기 속에서 이제 또
과도하게 움직이려면 환율 조정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은에서 막 S고 국민연금 수완 맺어가지고 투입됐는데도 여전히 1,350원대예요. 그렇죠. 탄핵이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국은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 저성장 국면인데 경제적으로요. 근데 정치 불확실성이 가세해가지고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그래요. 왜 한 번 다운되면 일어날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뛰다 쉬면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IMF에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 데이터도 잘 해놨고 저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저는 오늘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클로즈업 해드렸는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대한 보고서가 그렇게 꼼꼼하게 나왔고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제대로 나온 게 오랜만이거든요, 진짜. 그건 제가 볼 때 한국 경제 상황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장단점이 있겠죠. 꼭 한번 보시길 좀 바랍니다. 예. 보통 기업에서 컨설팅 업체들한테 그런 분석 의뢰를 하면 그거에서 나온 그 네, 객관화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맞습니다.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의뢰한 건 아니지만 IMF의 이 권고, 이 분석을 깊이 받아들여야 네, 된다. 이 책은 제가 한국에 대한 보고서 중에 제일 잘 돼 있어요. 꼭 보시기 좀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경제, 뭐 부동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현재는 어려운데 또 좋은 거는 잠재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지금이 좀 골든타임이다. 해놨습니다. 예, 충분히 어떤 뭐 환율도 정착만 잘하면 잘 가는데 이게 말씀드린 불확실성들을 제거 못하면 안 좋아지는 거에서 좀 위험성에 노출된다. 이 얘기가 요점입니다. 예. 지금 잘해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골든타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네, 긴박한 맞습니다. 상황이다. 네.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경기도 쪽이 안 좋다라고 하셨고요. 그 네, 가운데서도 광명 아파트 쪽이 상당히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광명뿐이 아니라 뭐 보도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지나가시니까 진짜 정확한 팩트를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서울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서울 이거 올림픽 파크 프로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상황인데 전세가 32평이 호가가 11억 10억까지 갔었어요. 그래요? 그랬다가 지금 1월 20일이 잔금 입주일이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연체예요. 연체인데도 지금 밑에 물건 보시면 몇 개요? 2,200개. 와. 전세만 한 1,500, 1,600개 있고 매매가 한 6, 700개 있고 이 정도로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게 만세대지만 얼마 안 남았네 이게 아니고요. 만세대 중에 5,000세대는 조합원이 들어왔고 5,000개 중에 아직도 2,000 몇백 개가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가격을 보면 9억대가 되잖아요. 84평이. 9억, 10억, 8억. 매물을 보시면 9억 6천대예요. 그러면 이게 연말보다 내려왔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 아직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서울은 이제 둔촌 중반은 이렇고 동대문구가 나중에 좀 문제가 됩니다. 동대문구 지금 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동대문구 올 한 해 1만 세대 들어옵니다. 1만 세대. 그래요? 이거 보도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마 조만간 뉴스에 많이 보실 거예요. 동대문구 계신 분들은 올해 주택가격 충분히 조정된 다음에 내 집 마련하시면 되고 무리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탄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에. 네. 동탄이 그렇게 막 GTX까지 터지면서 호재. 불장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제 패턴이 좀 하락이 좀 막 조금 꽤 많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측하셔야 되는데 우측에 최근에 제가 2월 9일까지 뽑은 건데요. 1월 13일부터요. 236건 중에 상승이 96, 꽤 많아요. 근데 하락이 110개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락으로 가고 있다. 보합까지 하면 140개. 네. 이렇게 상승의 힘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락이나 보합의 웃음이 60%니까 좀 지켜보시고 광명 이제 보시겠습니다. 광명 보시면 34평하고 30평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건 여기 가려서 안 보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11월부터 이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에요. 신축이잖아요, 완전히. 네.
지금 마피입니다 다. 아, 분양가가 12억, 11억인데. 네, 분양가가 12억 7천에서 뭐 13억까지 옵션 포함한 건데요. 지금 11억 3,900에 11월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7월에 하나 딱 거래되고 몇 개월 만에 된 거예요. 중요한 건요. 사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3,304 어마어마한 세대예요. 대단지. 그러네. 대단지에다가 커뮤니티도 너무 좋아요. 분양가가 높아요. 다 높았습니다. 이때 한 개. 11억 8,600. 10억 2,800원. 요번 달에 거래됐습니다. 약간 4층이긴 하지만 여기 7층짜리가 8층짜리도 있었는데 일단 거래 물량이 없어요. 나왔는데도 물건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가시면 아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이래요. 마피지만 뭐,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더 없어요. 그러면 시장 상황 잘하시고 유명한 이 자이더샵 이거 3,600세대입니다 거의. 이건 좀 모양이 좀 잘 빠진 거거든요. 10억 4천에 분양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입주 전에 9억에 거래됐어요. 11월에. 그리고 거래가 또 없어요. 그러면 물건은 몇십 개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장의 하락세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구로구, 양천구, 그렇죠. 금천구 인근 이 구로. 인근에 쭉 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포 이쪽 뭐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김포도 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전세 가격도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 지금 전국 1위 찍고 있습니다. 4주째 하락률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를 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자 분양을 받을 경우 트리우스 광명 분양가가 12억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피아 아파트가 뜨냐. 분양가가 10%니까 정부가 풀었잖아요. 네. 전매 제한 풀면서 분양가 10% 들어가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런 거 하니까 중도금 무이자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또 보실 게 경쟁률을 보세요. 40대 1, 6대 1, 10대 1이에요. 엄청난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부 제도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계산이 나옵니다. 분양가 10% 1.2억이잖아요. 10억이니까. 이자 금액 따지면 2, 3천 돼요. 3, 4천. 그러면 3, 4천만 원 이자 내고 만약에 집값이 2, 3억 올랐다?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이거 그렇죠. 바라보고 들어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30대, 40대 1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럴 때인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떠냐? 비슷한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지금 살 때 지금은 갭 투자할 경우에 4.5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갭 투자를 신축 분양에 다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가 지금 반값이에요. 여기는 좀 전세가 좀 받쳐주는데 전세가 만약에 60% 되면 나머지 40%인 5억 돈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5억 대출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여기서 이제 멘붕들이 좀 3040 좀 투기성을 가진 투자자들이 지금 마피 아파트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들고 갔을 때 이자율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1, 2천 뭐 근데 1, 2천 정도가 아니라 지금 5천, 7천 차이가 나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시장이 2010년도에 미분양의 데자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지금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상화되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상화되는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펌핑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됩니다. 이거. 그렇게요. 이 어느 정도 빠져야 우리 정상화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 전고점 대비 수도권은 30에서 40%. 30, 40%가 빠져야 된다. 쉽지는 않지만 30% 빠져 정상화인데 항상 유효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갭이 있죠. 그럼 30% 정도, 40% 이렇게 보면 서울도 3, 40% 보고 지방은 50% 봅니다. 제가 볼 때. 50% 빠진 데 많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간까지 과연 도착할지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것, 예전과 시장이 분명히 다른 상황인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냉정하게 접근하셔야지 예전의 불장은 이제 다시는 제가 이 세상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굳이 투자 목적으로 30% 빠진다 하더라도 네, 그때 굳이 들어가셔야죠.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면. 근데 이 텀이 있는데요.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제 예측은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신축 대단지들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신혼부부 수요 이런 부분들의 수요들은 물건은 적으니까 신축은 그 기존 주택들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남아 있잖아요. 분당 경기도 수도권은 분당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분당 판교 일대의 경기도 뭐 광주 이천 이런 데는 여기가 적정 시기에 한번 옵니다. 그때 이제 철거 물량들이 많아질 때 일시적으로 잠시 뜹니다. 그걸 계산해서 미리 다운됐을 때 사뒀다가 주식으로 말하면 단기 투자죠. 부동산은 좀 기니까 그 빠질 때 샀다가 이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집들이 약간 모자르니까 그때 잠깐 뜨거든요. 그때 수요자들 대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다만 단기이기 때문에 타임을 놓치면 물릴 수도 있는 또 거고. 물린다. 근데 단기라는 게 부동산이 기니까 타임을 따지면 3, 4년 안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때가 이제 어떤 경기도 수도권의 투자 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조금- 파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문제죠. 그 철거된 것들이 다 세워질 때가 문제죠. 이제는 정말 더 많아지겠죠. 그때까지 미리 생각하셔서 롱텀으로 투자 타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부동산 투자 혹은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결정 내리는 게 현명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한문도 교수님 함께 했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